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제 동생 영상에 이어서 코인 상승장 진짜로 그때 끝나는 거 맞습니까? 또 그에 따른 우리들의 매수나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같습니다. 그 전에요. 파라과이 정부에서 비트코인 불법 채굴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금 뭐 중남미, 저기 미국의 텍사스, 뭐 중국에서 뭐 금지하니 뭐 다른 어떤 카자흐스탄, 또 미국에 아시는 그 큰 상장 기업들 비트코인 채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 정부에서 왜 이것을 금지하려고 했을까요? 파라과이 전력청이 한마디를 합니다. 채굴자들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불법 채굴 제발 좀 금지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5천 개 채굴기까지도 압수를 했었죠. 이게 사실은 그 좀 산업용으로 많이 전력을 써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실 때요. 여기서 얼핏 보면 비트코인 채굴 금지처럼 보이지만 불법을 금지하자는 얘기거든요. 워딩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여기가 이제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았던 서름이 많은 국가입니다. 근데 석유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전력 에너지 부서가 있습니다. 정부에 있는 부서가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나섰다. 그러면서 채굴장을 강제로 폐쇄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국가의 산업 단지가 위치해 있는 카라보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급습해서 채굴기 11,000대를 압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산업 단지에 쓰일 전력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강제로 폐쇄했다. 이게 이제 그 글로벌 규제 문제, 뭐 여러 가지 기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량이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비트코인을 조금 쓰는데 전기는 좀 아끼는 게 낫지 않겠냐.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핏 보면 악재가 맞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채굴 뭐 금지를 거의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중국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국에서 금지했는데 비트코인 지금 죽었습니까? 뭐 미국의 텍사스로 가고 뭐 러시아로 가고 카자흐스탄 가고 중남미로 엄청나게 다 옮겼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튼튼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비트코인 왜 이렇게 불법으로라도 채굴을 하려고 합니까? 가격 상승될 게 뻔히 보이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게 요즘에 뭐 작년부터 해서 AI가 정말 대세 중에 대세가 됐죠. 인공지능 솔직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시죠? 뭐 챗 GPT 뭐 새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뭐 5년, 10년을 두고 우리의 꼭 인터넷처럼 우리의 일상 자체를 바꿔버릴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드는 거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도 전력을 엄청 쓰고요. 비트코인 채굴도 전기를 상상 못할 만큼 많이 씁니다. 두 개가요. 어떻게 보면 좀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수요가 폭증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이름을 내면 그냥 알 수 있는 최고의 부자들, 빌 게이츠,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 샘 얼트먼, 뭐 일론 머스크, 뭐 워런 버핏 할 것 없이요. 얘네들이 어디 투자해 놨냐?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큰 그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큰 거고요. 그걸 소형 사이즈. 그러니까 효율을 극대화해서 전력 생산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에 투자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란 생각 드시죠? 향후에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죠. 자, 이게 코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 이게요, 앞으로 우리들이 쓰는 전기세, 가스 비용,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근데 채굴에서 캐내는 비트코인의 원가는 사실 전기세 아닙니까? 원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조차도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다 투자해 놨잖아요. 가격 상승을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이 엄청난 전기세까지 채굴하고 주식들 다 사놨겠습니까? 지금 라이트코인 뭐 우리나라에 이제 없어졌죠. 이제 채굴 코인 중 하나죠. 근데 해외에서 뭐 바이낸스나 뭐 해외 거래소는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간 무려 2.3억 달러, 거의 한 3천억 누가 라이트코인을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조정장에 누가 뭐 한 90만 개씩 이렇게 샀다고 하는데요. 채굴 코인 뭐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또 이더리움은 지금 이렇게 뭐 POS로 전향이 됐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전히 채굴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들의 미래, 전기세가 그토록 비싸질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미리 채굴을 하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 코인들의 가격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제 동생이 지난 시간에 이 주기영 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92년생입니다. 웬만하면 이 92년생 자제분이 아마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구독자분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친구가 2018년이죠. 포스텍 학교 졸업하고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했던 회사는 망했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했고 언제 좀 유명해졌냐?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이것을 예측을 하면서 좀 많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루나 그 지갑에 8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 거 그 이제 추적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 8만 개가 왜 코인 거래소로 그렇게 많은 대량 이체를 한꺼번에 했나요? 원도영 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공개 답변을 실제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FTX 그 거래소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난 2주간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이게 지금 수직 낙하를 해버렸죠. 뭐 점프 다이빙을 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93%. 이거 좀 답변 좀 해보시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던 거 거의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다. 자, FTX가 이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파산을 했죠. 자, 이것을 맞춰서 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 이분이 그러면 뭐 항상 맞췄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죽하면 주반 꿀, 주기형 반대로 매매하면 꿀이다. 코인 시장의 고인물이다. 코인계의 펠레다. 이거 뭐 퇴물 아니야? 이런 곤욕을 어떻게 보면 뭐 인격 모독성 이런 조롱을 많이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예측이 높다고 한들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한 사람 의견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번에 뭐 라울팔 얘기도 들어보고 뭐 억만장자 누구 얘기도 듣고 반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는 듣되 제 얘기도 들으시고 본인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고요. 판단을 스스로 신중하게 내리셔야겠죠. 다 맞출 수는 없다. 근데 제가 이 주기영 대표를 조금 신뢰했던 건요. 지난 21년 4월달, 5월달입니다. 그때 4월달 한번 비트코인, 크립토 가격이 폭증을 했었죠. 근데 한 5월 정도 됐을까요? 비트코인 시즌 종료라고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수줍게 뭐 아니면 뭐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고 소신발언을 했는데 그게 저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4월 달에 모든 지표들이 너무나 거품이 잔뜩 껴 있었던 겁니다. 지나친 과매수 이거 너무 심하다. 거품 꺼질 것 같은데라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1년 석탄일이죠. 5월 달에 이제 중순쯤 돼서 큰 하락이 왔었죠. 이게요, 회복을 했으니 망정이지 이때 시즌 종료라고 봐도 될 만큼 이게 지나치게 이제 단기 급등은요, 단기 급락을 부르지 않습니까?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소요가 됐고, 뭐 11월에 한번 피크를 찍었죠. 근데 결과를 알고 보면 그렇지만 그때 봤을 때 그냥 21년 4월에 다 팔았으면 나쁘지 않았겠죠. 제가 주기영 대표님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고요. 데이터를 참고할 필요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월 28일에 이런 트위터를 했었는데요. 4년 전 비트코인 가격이 이 패턴이 비슷하다. 처음에 이제 리커버리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조정을 좀 겪고요. 진짜 불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사실 뭐 그 다른 트윗에서 200 그러니까 26만 5천 26만 달러 5천 달러 26만 5천 달러 죄송합니다. 3억 3천만 원 정도라고 이제 가격 예측을 했었는데 뭐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내년 4월 정도 상승장이 끝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근거가 이제 뭐 제 동생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장 딱 가운데쯤 위치를 해 있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실현된 시가총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이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더라. 만약에 이 패턴이 지속이 된다면 내년 4월에 끝날 것이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쉽게 말하면 좀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 상승장이 지난번 2년간 있었고, 그 다음 2년, 그 다음 2년, 지금 이 2년의 주기 중에 절반 정도 지금 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1년, 뭐 내년 정확히 뭐 4월이냐, 5월이냐, 사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반면 현재의 그 비트코인, 뭐 크립토 시장, 사실 재미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 신규 지갑 수치가요. 6개월 전만 해도 62만 5천 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었는데 지난주에는 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채굴자 수익, 거래 수수료, 온체인 거래량 뭐 다 재미없던데 많이 떨어졌던데 저는 이럴 때가 사실은 조금씩 여윳돈이 있다면 그냥 쟁여놓을 좋을 또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뭐 지금 크립토 서머라고 말씀드렸죠. 여름입니다. 여름은 뭐 장마도 있고 뭐 태풍, 제가 볼 때 태풍 아직 안 왔고요. 어쨌든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승장 내에서 조정은 오히려 길면 길수록 좋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멀리 뛰기 할 때요. 제자리에서 뛰는 게 멀리 뛰십니까? 아니면 저 뒤에 한 10m 뒤에서 와서 여차하고 도움닫기 하고 뛰는 게 더 많이 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더 멀리 뛰려면요. 도움닫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뭐다? 현재의 조정이다. 길면 길수록 뭉클였다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USDC 스테이블 코인 뭐 7일간 2억 달러, 뭐 우리 돈 한 뭐 2,700억 원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고요. 텀벌랜드라고 하는 주소도 거래소에 헤더를 뭐 몇천만 달러씩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코인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분석해봤더니 지난 1년간 310억 달러 헤더를 발행했다. 비트코인 가격, 뭐 비트만 끌어올렸습니까? 다 끌어올렸었죠. 지난 1년간 우리 돈으로 하니까 이게 한 4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이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했으니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겠죠. 근데 이제 전 세계 유동성에 비하면 42조 원,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고작 42조 원이 코인 시장 가격을 이렇게까지 올렸다면 올해 3분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찍고 여러 가지 펌핑을 시작하겠죠. 이게 제대로 머니 프린터가 가동이 된다면 코인 시장이 이 정도 오르고 말까요?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월, 3월 비트코인 ETF로 보유한 기간이요. 지금 25%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공개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출을 했는데 뭐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 들고 있는 기관이요. 무료.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자산이 1,300억 이상만 의무 공시를 합니다. 무려 1,900곳 회사에서 비트코인 쟁여놨다. 포트폴리오 비중 평균적으로 0.6%다. 이것을 누군가는 계약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재밌는 표현이죠. 중도금 6회에 걸쳐서 잔금 30%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마이클 셀러도 생각이 납니다. 2020년 뭐 갑자기 등장해서 묶고 더블로 가는 것에 거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20년, 21년 괜찮았습니다. 근데 22년 하락장이 되자 너 청산당할 걸? 너 빚으로 투자한다며 엄청난 조롱을 받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마이클 셀러 지금은 뭐 넘사벽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XRP 포함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어떤 그 우량 코인들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하이에나가 입 벌리고 득실득실합니다. 일반인들이 대형 기관들보다 보통은 더 훨씬 높은 가격에 비투하고 영끌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비트코인 이제는 큰 손들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제는 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하락장 조정장에 뭐 하락은 아니지만 조정에서 분명히 엄청 샀을 겁니다. 이거는 8월 중반이 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올해 하락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의 기회고 연말 그리고 내년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뭐 확률에 물론 100%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연말에 아주 많이 오르고 내년에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이제 5월 23일 바네크 뭐 이제 아크는 24일인데요. 이거 발표를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재밌죠? 비잔틴 캐피탈의 어떤 그 임원급 인사가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승인될 것이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 합니다. 신청사들이 신청서에서 스테이킹 관련 내용을 뺐죠. 이거 저도 보면서 이거 좀 의미가 있는데 싶었거든요. 자, 이것을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5월 23일, 24일 이거 거절을 하고 내년에 가서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해서 ETF 승인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또 다른 사람, 네이트 제라시라고 있는데요.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1차 승인을 해도 이후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건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읽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ETF 출시 전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SEC가 승인합니다. 첫 번째는 19B-4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1 이거 이 서류 두 가지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19B-4만 승인을 하고 S1은 이거 좀 느리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참여 부족인 경우에는 S1을 느리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뭐 저는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이 19B-4만 승인을 하고 S1 승인이 지연된다고 해도 반짝 상승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예상하듯이 그냥 ETF 거절한다? 그러면 조금 이 조정폭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5월 23일 전후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건 직감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하여튼 위든 아래든 모르겠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크가 언제냐? 주기영 대표는 내년 4월이라고 하고 라울팔은 뭐 8월쯤 오지 않겠냐? 뭐 7월 달에 유동성이 피크다. 어떤 사람은 뭐 내년 연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올해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냥 바이 더 딥 하고요.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되고 이제 뭐 그 라울팔이 이렇게 얘기했죠. 올해 연말까지 3분의 1 혹시 모르니까 그냥 매도를 하고 내년 여름 전까지 해서 3분의 1을 또 팔고 연말까지 3분의 1을 끝까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요. 저는 어느 정도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의 안전 마진을 확정을 시키면서도 끝까지 플레이를 하는 저는 되게 이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못 팔았던 이유 기억나십니까? 나 이거 100배 아니면 안 팔아. 내가 겨우 3배 먹으려고 이 코인판에 들어온 줄 알아?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 안 돼. 나 무조건 나 뭐 20억 필요해. 나 노후 자금으로 30억은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본인 사정인 경우가 많아요. 이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든 뭐 비트코인이 2억이 되면 팔 거야. 뭐 3억이 되면 팔 거야. 타이밍. 그러니까 뭐 연말이다. 내년 여름이다. 자, 이거 뭐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꼭지를 내가 100% 맞춰서 얼마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심지어
올라가는 와중에 내 있던 수중에 돈을 더 끌어다 집어넣는다.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분할 매도로 안전하게 빠져나오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지켜본 불장 탈출자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남들이 다 미쳤을 때 누가 과연 빠져나올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요. 소위 말하는 인터넷 닷컴 버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빠져나왔고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사람이 빠져나온 거 저는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그냥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본인의 안전마진을 딱 확실하게 가져가는 절제되는 이건 좀 타고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타고난 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 비투를 하는 경향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면 후자는 뭐냐? 훈련된 사람이 큰 이익을 손에 들고 빠져나옵니다. 이 얘기는 꼭지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지금 뭐 팔려고 하면 이게 잘 팔립니까?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파악을 하고 그럼에도 지금 빠져나오는 것을 실행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데 큰 실패를 경험해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절제도 필요하고요. 본인만의 확고한 어떤 그 뭐랄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달까요? 너무나 그 탐욕에 휩싸인다면 우리 똑같은 실수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연말 또 가격 지표 여러 가지 보시면서 적당히 분할 매도 나는 뭐 10%씩 팔 거야.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 곧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이성적인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죠. 조만간 큰 장 열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